대리님 반갑습니다. 여름 방학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오래간만에 뵈었는데 휴가들 하시면서 재충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밀의 모임을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공모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주춧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100일이 지났고 당도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비대위를 탄생시키는 등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좀 하락한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때가 아닌가. 저는 개구리가 친다면 웅크리고 다시 한번 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나름대로 해보기도 합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발목 잡기 하더니 이제 아예 발목을 비틀어서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태세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의 민심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다 한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는데 요즘 비가 좀 그치고 있으니까 빨리 땅이 굳어질 때가 되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당도 또 정부도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많은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아주 건강한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진통의 과정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이고 어떤 가치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잊어버리기가 쉬운 과제인데 우리의 지향점 무엇이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김병준 부총리님, 우리 당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원장도 맡으셨고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도 맡으셨던 그야말로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소중한 기둥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과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이 처한 현실과 그 앞으로 해결해 나갈 진단 해법을 함께 연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 관계상 생략한다 그래서 관례상 소개하거나 인사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병준 위원장의 말씀을 박수로 초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 귀한 자리에 불러내 주시고 또 말씀드릴 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말씀드릴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스크린이 내려오는 동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 작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제 평생에 책을 이렇게 어떤 집단을 향해 가지고 책을 이렇게 돌리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이 책만은 제가 이건 책 제목이라도 서로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돌렸는데 그 누구에게 돌렸는가 하면은 사실 의원님들께 다 돌렸습니다. 그 의원님들께 한 권씩 제가 책을 적지 않게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 유일하게 그 책을 돌렸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게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작년에 좀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썼고 그것을 후보들께도 드렸고 대선 후보들에게 드렸고 또 굉장히 또 어떤 의원님들은 독후감까지 올려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저걸 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게 낫겠죠.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평소 어떨 때 보면 이게 진짜 이 많은 문제들을 갖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참 당혹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복지해야 되고 특히 산업 구조 조정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분업 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게 이제 큰 하나의 과제로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감당한 인적 자원도 양성해야 되고 노동 개혁도 해야 되고 금융 개혁도 해야 되고 자본시장 개혁도 해야 되고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이제 늘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룰 국가기구 내지는 국가가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선 국가기구로서 중요한 국가기구를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사법부를 빼면은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관료체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국회가 있고 이게 다 이제 국가 부분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단위들이 결정의 그 주체들인데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뜻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의 대통령은 그런 무소불위의 힘 없습니다. 누구 장관시키고 누구 총리시키고 뭐 기업 하나 성장시키고 기업 하나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누구 한 사람 가지고 사면시키고 누구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마음 먹고 하자면은 아주 나쁜 마음 먹으면은 누구 한 사람 가가지고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정작 필요한 힘은 그런 힘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쪼가리 권력입니다. 정말 쪼가리가 대통령한테 필요한 힘은 뭔가 하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떤 새로운 변화에 우리 사회 체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개혁이나 인력 양성 체계를 바꿀 수 있는 힘,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또 금융 개혁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어서 누가 그래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역균형발전 이야기하죠. 지역균형발전 간단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간단하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서울대하고 연대고대를 저 강원도 홍천하고 어디 저 뭐 경상북도 뭐 영양이나 이런 데 보내고 뭐 그러면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 10명이 바뀌어도 되게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개혁 저 민노총 저 어떻게 제가 손 못 보고 뭐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런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필요한 그런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행정 공무원의 책상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출발한 법안이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얼마 걸리냐? 평균 35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말하자면 취약한 구조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은 불행해집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헌법적 의무라든가 국민의 기대는 엄청나게 큰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력의 바탕은 대단히 좁다는 겁니다. 일종의 역삼각형의 구조인데 역삼각형의 구도가 쉽게 흔들립니다. 헌법적 의무와 국민적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이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쉽게 불행해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진 바로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회.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는 국회를 기본적으로 이게 농경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정책 문제가 초기 산업사회나 농경시대에 정책 문제가 작고 그다음에 결정의 속도가 느려도 될 때는 이 국회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무수한 정책 문제가 수없이 지금 발생하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국회라는 것은 심사숙고의 장이고 그다음에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싸움을 하는 게 그게 국회입니다. 우리 사회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한데 국회 안에 어떻게 싸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컨베이어 벨트에 법안 실어 나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그것이 지방 분권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그 부담을 좀 줄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회는 기본적으로 결정의 주체로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관료체제는 어떠냐? 관료체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따라갈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또다시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만 옛날에 권위주의 체제에는 관료들은 정말 장기 집권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그런 틀 속에서 웬만한 관료들이 실수를 해도 그 관료가 보호되고 또 그 관료가 오히려 정권에 충성해서 나쁜 짓 좀 하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법 하나와 법과 영과 규정과 규칙과 훈련과 모든 것이 관료들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지뢰밭이 되고 있습니다. 관료들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관료는 자기 나름의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퇴임 후에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그 생활과 관련된 아주 나름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수많은 정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들을 국가기구들이 효율적으로 지금 처리할 수도 없고 또 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가 아시다시피 재정 적자가 그냥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만 해도 메스트리 조약에서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재정 적자가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100% 이상 200%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인적 물적 국가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모든 나라에서 이런 국가가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재정 적자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가기구가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국가와 상대적인 그 위치에 있는 시민사회와 시장의 우리 역할과 그 다음에 역량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그 기능이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의 역할이 점점 사회가 복잡해져서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시민사회와 시장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과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역량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이제까지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소비자들이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길게 이야기 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이 집단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정말 연결된 개인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동문회라든가 향후회라든가 이런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맥을 못 추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집단도 이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연결된 개인의 사회가 어떤 플래시몹 개념으로 흩어졌다. 접속하면은 그게 일원이 되고 접속을 끊어버리면은 그냥 그 집단으로 그 그룹부터 빠져나오는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연결된 개인의 사회에서는 뭐가 중시되는가 하면 보편적 가치가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좀 연결되면서 보다 그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존중해야 될 그런 가치들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기업들조차도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옛날에 사익만을 추구하고 이랬다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못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ESG 경영을 해야 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CSV, CSR 해서 사회 말하자면 기업 시민 정신을 발휘해야지 되고 갑질 함부로 하다가는 바로 가서 우리 그 우유 회사가 당하는 것처럼 바로 가서 불매 운동해서 기업 가치가 그날 뚝 떨어져 버리고 회사 안에서 무슨 작은 어떤 인권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이 기업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주가와 그다음에 시장 경쟁에 치명타를 먹여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코프로덕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국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이 프로슈밍이라고 우리가 그 토플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개인도 보면은 바뀌는 게 제 주변에만 보면은 정말 분리수거 잘하거든요. 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창출 아닙니까? 분리수거 잘못하면은 개인도 그 이웃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다음에 아파트에도 주차를 갖다가 조금만 삐딱하게 해놓고 다른 차에 방해되는 주차를 해도 그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가가지고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 연결된 개인의 사회에서는 아차하는 순간에 인터넷에 이름이 오르고 아차하는 순간에 가서 고발이 되고 다들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개인과 기업의 그런 상황이 바뀌면서 점점 하나의 그것이 보편적 가치로 정착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슈밍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가서 아까 이야기한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 하는 것도 이것도 코프로덕션이고 또 프로슈밍 행위죠. 프로슈밍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합친 개념입니다. 우리가 커피집에 가도 옛날 같으면 다방에 아가씨가 가지고 커피 갖다 주는 거 우리가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가 가서 주문하고 자기가 받아와 가지고 심지어 나가면서 분리수거까지 다 해주고 나가야 되는 오히려 그런 집이 더 비싼 집이 되고 이게 일종의 소비자의 생산적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량은 한계가 있는 반면에 시장과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은 또 그다음에 기업의 역량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치 체계까지도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고 좋은 국가는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좋은 정부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직접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시민사회 그러면서 어떤 시민사회와 개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또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규율하는 그런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아니면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시민사회와 시장으로 하여금 이런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많이 생산하게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경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둑을 많이 잡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 스스로 네이버 워치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예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찰이 좋은 경찰인가? 지금 시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도둑 많이 잡는 경찰이 좋은 경찰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우리 사회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소비자와 주주와 채권자와 투자자들이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자율적인 체계로서 그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이제 우리가 물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개인과 기업의 어떤 공적인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과 기업이 자기들의 잠재력을 가지고 그 잠재력을 크게 발휘하지 않으면 발휘할 수 있게 안 해주면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숱한 문제들 노동개혁이라든가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금융개혁이나 이 문제를 대통령도 풀 수가 없고 국회도 풀 수가 없고 이것은 뭘로서 풀어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시장 안에서의 자율적인 메커니즘과 시장 안에서의 서로 경쟁과 또 시민사회 안에서의 시민사회의 감시와 감독 그다음에 독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특히 우리 이제 대통령도 많으시고 저도 많은데 교육이야말로 프로슈밍과
그다음에 그 코프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국 신민교육이다 뭐 해가지고 일제기에 하는 그런 교육,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정부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인재와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교사의 자격부터 학교의 조건 모든 것을 교육부가 하나하나 다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목을 몇 시간 가르치라는 것까지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물어보죠. 과연 교육부와 교육부 관료가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변하는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 교육부 관료들이 아니면 교육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가르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사람에 따라서 배워야 할 것도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획일적인 틀 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것 가르쳐라 저거 가르쳐라 국어는 몇 시간 산수는 몇 시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미래형 교육이냐는 겁니다. 아닌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뭐 이 교육을 갖다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발도프라고 그럽니다만은 슈타이너 교육이라는 게 지금 소개가 됐는데 KBS와 EBS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교육이라고 소개한. 그리고 세계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그 장관들이 앞으로 미래를 선도한 교육이라고 선정한 교육이 바로 그 발도르프와 슈타이너 교육인데 이 발도르프 슈타이너 교육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학교는 교육부에 의해서 학교 인정이 안 됩니다. 학교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등록금과 학교 시설비를 전부 누가 돼야 되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돼야 되고 학부모들이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만 보내는 귀족 학교가 돼버리고 부자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서민들은 그런 교육에 가서 그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는?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뭔가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무수하게 그것이 발도르프든 몬테소리든 뭐 돌아가지고 그 혁신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넌 교육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교육부가 그 정도의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미래 비전과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닙니다. 개개인이 가진 건 교사의 자격부터 시작. 과연 교육부가 정하는 교사의 자격이 훌륭하겠죠.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 사회에 이 다변화되고 그다음에 또 내용이 정말 사회가 어디로 변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과연 그런 지침들이 그런 교사를 양성하는 지침들이 오느냐. 예를 들어서 발도르프 교육만 하더라도요. 자기들이 교육을 시킨 교사를 쓰지 한국의 교육부의 그 교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그건 신경 안 씁니다. 국가로부터 교사 자격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자기들이 그 지향하는 가치를 가진 그런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가지고 교사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많이 설립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그 공공재를 많이 생산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돈 있고 선인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이 학교를 만드는 순간에 교육부의 하수인이 되고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교육부에 끌려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내가 왜 가서 내 돈 들여서 학교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돈 들여서 학교 지어가지고 운영하면서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 교육부 관리들의 전부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러서면서 우리 사회에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뒤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그 다음에 규제에 의해서 자기 역량을 갖다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변호사들도 많이 의원님들 변호사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배임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배임죄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배임죄를 적용하고자 검찰이나 경찰이 들어가서 배임죄를 적용하고자 마음먹으면 걸리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배임죄가 넓게 적용이 됩니다. 그 배임죄가 넓게 적용되다 보니까 기업인들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검사 사위나 검사 조카라도 하나 둬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들 스폰서하는 그 스폰서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의 비리를 낳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낳고 있다. 과도한 그 고난들, 자의적인 고난들,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겁니다만은 저축은행 하나가 언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붙들려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4년 반 형을 살았는데, 그 4년 반 형을 살았는데 그 죄가 뭔가 하면은 신용대출을 과다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200 몇십 명한테 한 700억 가까이를 대출을 해준 모양인데 4년 반 형을 살고 나오니까 그거 대출해 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떼먹지 않고 빚을 다 갚은 겁니다. 근데 왜 잡아갔느냐? 우리나라 배임죄는 위험성 조항이 있거든요.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처벌하는 위험성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넓게 배임죄를 적용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니까 나중에 전직 대법관 한 사람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말이 안 된다라고 그 주장한 그걸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산업구조조정의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금융거래를 전부 뭘로 하는가 하면 뭐 특정 기업 이야기를 해서 못합니다만 제가 토스를 씁니다. 토스를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일반 은행 거래를 못 하겠어요. 불편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근데 이 토스 가지고 엄청난 핀테크 기업으로 지금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핀테크 기업이 제일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금융감독원에서 넌 당신들 이 사업 하지 마 이렇게 붙들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는 그 당시에 전부 공인인증서 가지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뭐 인정을 받고 거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토스가 시작하면서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 핀테크 기업인 그 토스의 CEO가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규제기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당신들 범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길 가다가 두 공동창업자가 가다가 길 가다가 한 사람이 그냥 풀썩 주저앉았다. 절망을 했고, 다행히 그것이 이 기업은 그나마 운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그 규제 샌드박스 회의인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풀어주는 바람에 오늘날 이 토스라는 것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토스의 CEO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들은 금융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법문만 읽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진행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내렸다는 거예요. 재계하기까지 1년 남짓이 소요됐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모르니까 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했고 알면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과 관행과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과정들은 알면은 못한다. 누가 지금 못하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그다음에 지나친 감독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모르고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또 그다음에 알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동력을, 대한민국은 너무나 혁신적인 국민이고 혁신적인 국가입니다. 혁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가는 그러한 국가고 국민인데 이 국민들이 국가의 불합리한 규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간섭 때문에 이것이 붙잘려 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국가의 미래를 죽이고 우리의 역량을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곳곳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먹방 방송을 규제를 하겠다. 이야기 나왔었죠. 결국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만 먹방 방송 왜 규제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먹방 방송을 보면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해져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면 이런 생각들이 나오겠습니까? 소주 광고를 규제해야 되겠다. 왜 규제하냐니까 소주 광고 먹고 칵 하고 한잔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 한 잔 더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국가의 과도한 규제와 그 다음에 지나친 간섭 속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다고 보는 국민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가고 싶은 어떤 목표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국민을 글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러든가. 대체로 보면 국민을 굉장히 어리석고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르쳐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이런 글로 본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법에서 그렇습니다. 국회 지금도 우리가 지방 분권하고 지방 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지방 자치를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기 바깥부터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게 그게 지방 자치 아닙니까? 지금도 지방의 의원들은 자기 바깥을 자기가 결정 못 합니다. 출장 갈 때. 어디 하느냐? 공무원 유비 규정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뭐 3만 원짜리 먹고 2만 3천 원짜리 먹었다고 보고서 내야 되고. 제가 교수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교수 돼가지고 보직을 받았는데 행정대학원의 교학부장이라는 보직을 제가 교수 되자마자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회계부정하는 일이었어요. 밖에서 강사가 왔는데 강사료를 예를 들어서 당시에 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책정되는 건 2만 3천 원인 거예요. 나머지 돈을 누가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규정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 교육부가 강요한 겁니다. 그 교육부의 강요에서 나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회계부정을 할 이유도 없는 국민을 그리고 지식인을 회계부정을 하도록 만드는 도둑놈으로 만들고 감사 나오면 다 불려갑니다. 잘못하면 교수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회계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꼭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총리 지명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 문제였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국정교과서 반대입니다. 왜 반대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국가가 지배하려고 합니까?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더 좋은 보수적 시각을 가진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경쟁하게 해서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지.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불가능합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가 대한교과서를 수십 건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할 겁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국가 규제가 안 먹혀요. 제가 84년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84년에 대학 교수 들어가니까요. 학생들이 종이 한 장을 안 놓고 제가 강의하면은 팔짱을 이렇게 끼고 뒤에 앉아가지고 교수가 이야기하면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마음에 드는 이야기 하면 저 친구 좀 안 해. 그리고 조금 뭐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저 뭐 쥐뿔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떠든. 왜 그러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에 관해서 문화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5명, 10명 모여가지고 전부 뭘 스터디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 구성체론, 소위 막시스트 이론에 입각한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교수가 문화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저 완전히 이게 돈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것을 그 사회 구성체 이론 같은 것을 강의실로 가져와서 교수가 직접 강의를 해버리고 거기서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걸 강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무슨 보안대나 당시에 정보부 같은 데서 와서 계속 보면서 교수를 감시를 하니까 그런 이원화 현상이 생기고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 세력이 잘못 뿌리를 자기들끼리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학습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전통적인 진보도 아니고. 자, 그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 줄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업도 이기적이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높은 열정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이 혁신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개인들을 풀어줘야 돼요. 믿고 풀어주고 풀어주는 대신에 그 안에서 국가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단위 요소들의 시장은 시장대로,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도록 해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 그 다음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의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구의 한계, 그리고 우리 국민과 시장이 가진 잠재적 역량, 이것을 두고서 35번과 33번의 자유를 외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취임사를 읽고서는 일부 기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제가 나중에 가서 직접 만나서 악의하기도 했습니다만 감동이 없다. 뭐 맨날 하던 이야기 자유민주주의 뭐 그런 이야기 다 있더라. 감동이 없는 이유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듣던 이야기 아니냐. 때로는 우리 사회에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의 일환입니다만 반공주의를 자유주의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곧 반공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공주의도 자유주의의 한 일환이지만 그거 아니죠. 소위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이름 안에 개인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기도 권위주의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앞세워가지고 우리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억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주의는 그런 반공주의로서 자유주의를 훨씬 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그 자유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결국은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라는 그것을 궁극적인 방향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해 자유주의를 너무 많이 써서 감동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주의에 너무 익숙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좀 과격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교사의 자격을 국가가 하나하나 정해야지? 왜 무슨 과목을 가르쳐야 될 것을 왜 교육부가 정해야지? 우리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질문을 하면은 그럼 그거 국가가 정하지 누가 정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국가주의 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까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면 소주 광고 규제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비만 먹방 광고 규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린다고요. 이게 국가와 국가주의에 대해 익숙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자유시장 경제 이 수사로서 굉장히 감동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자유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은 직접 이야기 못하지만 이건 레짐 체인지입니다.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권은 바뀌어도 레짐은 그대로 남거든요. 조선조에 동인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남인이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왕정이라고 하는 그 레짐은 조선조 500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정부가 들어서고 여야 정권 교체가 됐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레짐이라는 국가주의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까지 뿌리 깊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부가 모든 교육을 다 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전부 통제해야 되고 하는 식의 레짐은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아니면 길게 보면 수천 년 내려온 이 국가 중심의 국가주의 레짐을 바꾸자는 레짐 체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혁명적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느냐?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대 변화, 시장과 개인의 역량이 바뀌고 국가의 역량이 더 제한되는 이런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이 이것이 사납고 보호해야 되고 아니면 그 어리석고한 그래서 규제하고 감독하고 번호 매겨야 되고 등록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혁신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국정 운영의 제도 관행 다 바뀌어야 되겠죠. 문화도 혁신해야 되고 시장 자유를 지방화, 윤석열 정부는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방화 등 자유와 자율의 체제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시장의 활력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체제와 구조를 정립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것은 기존의 정치 개혁이나 정당 개혁을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레짐 체인지를 위한 선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혁명적 선언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유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자유가 성립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그 자유는 분배와 공정과 형편의 담론이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언제 위협받는가 하면 그 사회에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권력 행사가 있고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체제를 뒤엎고 자유의 가치를 갖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아주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강한 분배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도 법언하지만 그리고 최근에도 강조되지만 오늘 제 세모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배려, 이거야말로 국가가 해야 될 일. 성장의 축은 오히려 시장과 개인이 가져가고 분배와 형평의 축은 오히려 국가가 보장해주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 그것 또한 자유주의의 그 틀 속에서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이렇게 위험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 완전히 크로스해가지고 비수도권이 점점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것만 하더라도 균형 발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정의롭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역량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교육받고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규모도 달라져 버리고 취업의 기회도 달라지고 심지어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를 만날 그 기회조차도 가지고 달라지는 이런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사회. 이런 사회를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위해서라도 형평과 분배, 공정 이런 담론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이런 외침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가 하면 당에도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도 대통령실이나 내각이나 심지어 저기도 전달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실에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얘기를 들겠습니다. 5세 입학 문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혼란이 생겼고 또 대단한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내각에서 말하자면 안을 짠다면은 자유주의의 원칙에 입각한다면은 5세를 의무적으로 입학시키는 이런 안이 안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당연히 뭐가 되는가 하면 자유주의에 입각한다면은 5세에 넣든 6세에 넣든 5세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고 선택은 부모가 가지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5세 이상은 무조건 입학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자유주의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이야기한 그 자유주의의 원칙이 내각에서 적용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안을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님 계십니다만은 이 지금 당에서도 보면은 매일 데일리 팔리틱스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전직 대표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덮어버리는데 이 이야기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있게 마련입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딘가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새로운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문제와 우리 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짙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혁명적 담론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든 맞든 그 정도 던졌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주의가 뭐고 자유주의가 어떤 자유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치열한 논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너무 가볍게 지금 취급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뭐만 되는가 하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발언들이 그 큰 혁명적 담론을 뒤엎어가지고 대통령을 무슨 대통령으로 만드는가 하면 무차르게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레짐 체인지를 주장할 정도로 강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철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내각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가면 5년 뒤에 우리 집니다. 왜 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나 국회든 여당이나 집권 정부는 국민을 만족시키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전국에서 법 하나 통과시키는데 평균 35개월 걸리는 이 구조 속에서 과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히 까다롭고 말하자면 만족의 스탠다드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국민에 비해서. 그러면 결국 5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데일리 팔리틱스, 매일같이 일상적인 정치를 화두로 삼고 그게 싸우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반사 이익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반사 이익은 야당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큰 화두를 가지고 싸워줘야 된다. 일상적인 것 가지고 매일같이 우리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싸워주지만 어디선가 우리 정부 어디선가 우리 당 어디선가는 이런 큰 화두를 가지고 싸워줘야 됩니다.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저는 역사의 방향은 자유라고 봅니다. 역사의 방향은 자유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행태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십시오. 자유라는 것이 결국은 역사의 흐름입니다.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라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규제와 통제 그다음에 국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하위 단위의 그러한 행동들을 제약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때까지 진보나 그다음에 야당은 대한민국에 좋다는 좋은 가치는 다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 통일, 인권, 상생, 환경, 민생 이 모든 가치들을 마치 자기들이 독점한 양 이때까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지난 5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치던 그 가치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좀 국가나 공적 부문에서는 완전히 가치 공백 상태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정립해서 싸워나간다면은 그것은 국정이 얼마만큼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든 간에 큰 프레임의 싸움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런 논쟁이 없이 이대로 가면은 반사 이익으로 야당이 유리해진다. 지금 그래서 가치정당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위대한 국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 위대한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심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논쟁을 하고 또 우리가 뜨겁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이야기입니다만 자유와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그 자유를 바탕해서 그 단위 조직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자기 책임성의 논리 아래 스스로 내부적인 견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투자자와 채권자와 소비자와 이런 데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그다음에 지방정부는 주민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학교는 또 학교 내부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러면서도 각 단위 조직이 또 개인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 중에 저는 아까 레짐 체인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주의가 기반이 된 그러한 레짐을 앙샹 레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될 앙샹 레짐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그 자유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 이러한 새로운 레짐을 저는 이것이 누보 레짐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라는 선언을 했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치열하게 논박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또 자신감과 이런 것을 불어넣어 주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야말로 대한민국에는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면은 모두가 어려울 때는 혁신 역량이 높은 국가와 혁신 역량이 높은 국민이 이깁니다. 더 유리합니다. 우리는 혁신 역량이 대단히 높은 국민이고 또 국가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다른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보고 있고, 그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유와 자율이라는 그 틀 속에서 이 우리 위대한 국민 또 위대한 국가가 좀 더 자유로운 국가가 돼서 각자 가진 그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 틀림없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